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기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함께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이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요구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거리를 뒀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제 어제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대표를 향해 시장 후보가 된다는데 집착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계속 몸이 달아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단일화를 하려면 우리 후보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 이제 국민의힘이 후보 선정 과정 중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한쪽에서만 급하다고 빨리 하자고 해서 단일화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끝난 뒤에야 논의가 가능하다라는 요지로 보이고요. 물리적 시간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주일이면 단일 후보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근데 동아일보가 안철수 후보 측이 비공식 라인을 통해 국민의힘 입당 관련 의견을 전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이게 아마 스스로 창작해서 쓰지 않았나 생각한다라면서 제의를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안 한다고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 창작했다는 게 동아일보가 창작했다는 거예요? 네. 안철수 후보 측이 창작했다는 거예요? 뭐 맥락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매체에서 동아일보를 이야기한 걸로 보입니다.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정리를 하면 뭐 그 입당을 하거나 합당은 일단은 없다. 현재로서는 없다. 네. 그다음에 후보 단일화 협상을 할 것 같다. 네. 그죠? 네. 후보가 결정이 된 다음에 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고 네.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근데 이제 뭐냐면 일주일이면 된다고 네. 얘기했으니까 협상은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포인트는 나온 거잖아요. 협상이 잘 될까? 그래서 단일화가 성사가 될까? 승복을 할까? 그리고 이 문제로 좁혀지는 거잖아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뭐 참 지금 하면 국민의힘 쪽은 후보들이 많잖아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고. 네. 김종인 위원장이 좀 당연히 우리 쪽 선수가 나온 다음에 둘이 이제 단일화 하는 게 맞단데 지금부터 삐걱거리면 이게 참 말은 일주일이지만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봤을 때 쉽게 단일화가 될지는 지금부터도 좀 쉽지 않은데 좀 많은 양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의 기억을 되돌려 보면요, 안철수 대표가 이전의 단일화 논의에서 그가 보여왔던 태도들이나 제스처를 보게 되면은 아마 또 물러서고 싶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또 물러서게 되면 본인한테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지금 이 후보 단일화 논의에 대한 요구를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다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이제 시작이 했으니까 마무리될 때까지는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지금 최근의 뉴스들을 보게 되면요. 안철수 대표 측 쪽에서 나오는 뉴스는 전부 단일화 해달라, 하자, 오픈 플랫폼으로 하자 이 얘기밖에 안 나와요. 처음에는 안철수 후보 측이 좀 지지율이 잘 나오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 후보 단일화 논의의 주도권을 안 대표 쪽이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오히려 시계가 갈수록 지금 국민의힘은 나경원, 오세훈 등 이제 주요 후보들도 있고 그래서 현장도 다니고 메시지도 내고 정책도 내고 이런 쪽으로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고 또 내부 경쟁에서 또 그 경선 레이스에 대한 보도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관심이 점점 안철수 대표 쪽보다는 국민의힘 쪽으로 틀어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아마 김종인 위원장은 그러니까 더더욱 알죠, 조바심 낼 필요 없다라고 네.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저희도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결국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뭐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힘이나 똑같은 야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야권 지지자들이 간주를 했었는데 문제는 김종인 위원장이 나서 계속 이제 그 선을 네, 그으니까 아니다. 네. 다른 개별 네.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죠. 어떤 지지층이 전부 다 우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분화가 나타나면서 네. 그게 이제 지지율 추이로도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도 바로 그렇죠. 그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국민의힘 경선 열차는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예비 경선, 뭐 결선까지 시계가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그 안에 시간표 안에 안철수 대표가 개입될 여지는 좀 적어 보입니다. 그거 다 끝난 다음에 그때부터 다시 단일화 등등의 얘기가 나오지 그 중간에 얘기가 나오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뭐 최소 한 달.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이제 기간 동안에 이제 계속 각을 세우게 되겠는데 안철수 대표 쪽에서도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의 어떤 지지율 추이를 볼 텐데 그 지지율이 만약에 빠지는 추이가 계속이 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 이제 각을 세우기 시작을 하고 그렇죠.
그것이 그러니까 단일화 협상을 하더라도 설령 협상에 타결이 돼서 단일화 뭐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이길 공산이 없다고 한다면 그때 또 무슨 판단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뭐를 예단하기가 쉬운 그런 단계는 아니다. 뭐 사람의 심리를 뭐 궁예가 아닌 이상 그잖아요. 근데 안철수 이제 대표가 좀 예비 후보 해버린 결과거든요. 그거는 커요. 자기는 이제 무조건 하긴 하겠다. 네. 그런 어떤 메시지는 던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밀고 당기기는 아마 한 달 넘게 계속 될 거라고 그렇죠. 네. 뭐 전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민주당이 논란이 많았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추진하기에 앞서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실손 보상 대신 정액 보상 형태로 가겠다는 건데요.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제 어제 의원총회가 끝난 후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새로운 전염병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은 좀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소급 적용 여부 같은 것들을 두고 여권 내 논란이 계속되자 아예 약간 한 발 빼는 형국이 됐습니다. 이날 의총에서 홍익표 정책위의장 역시 4차 지원금이 지급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해를 보완해 줄 수 있다라면서 손실보상제는 미래의 과제로 남겨뒀습니다.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 등은 당정청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게 사실상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채널A는 어제 이제 민주당 코로나 불평등에서 TF가 작성한 안을 입수해서 보도하면서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높은 대신 온라인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엇갈려면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뭔가 소급 적용 못한다. 네,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소급 적용이 원칙이다. 뭐 이런 지금 주장이 나오는 거고 4차 재난지원금이 먼저냐, 손실보상이 먼저냐.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그렇죠. 되는 건가요? 이게 정리가 좀 사실은 다 저는 뭐 소급 적용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다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어떤 교통 정리를 당에서 해야 됩니다. 특히 네. 정부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교통 정리를 한 다음에 한 목소리 나와야 되지 손실보상 얘기 나왔다가 또 다시 재난지원금 나온다는 얘기 나왔다가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두 가지가 뭐 동시에 진행을 하되 네. 뭐가 어떻게 되고 이게 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좀 계속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해서 대표 발의한 법안들 내용에는 소급 적용 여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법 등등. 네. 예. 근데 이제 정세균 총리는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둔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권 내부에서도 소급 적용 한이 많이 가지거나 논란이 거세지고 이게 지금 이 보상제 관련해 가지고 나온 논란이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이걸로 여권 내 분란이 강조되는 듯한 모양새가 보이니까 이거 쉽게 정리가 안 되겠다. 일단 이건 뒤로 밀어두고 그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재난지원금을 먼저 하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모이는 모양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소급 적용에 대한 뭐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앞서 1, 2, 3차 재난지원금을 줬으니 이미 그건 보상을 한 거고 그러니까 소급 적용하기 좀 쉽지 않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건 조금 어폐가 맞지 있지 않나 않죠. 예,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급 적용은 막 치매적인 어떤 그런 거는 법률 소급 적용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복지적인 측면이에요. 또 원래 국가가 해야 될 부분을 못했던 부분이면 소급 적용에 대해서 뭐 법적이나 헌법적 제한은 없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말한 것처럼 1, 2차, 3차까지 재난지원 했지만 그거는 그 일부가 지급이 된 거지 모든 손실이 보상된 게 아니라고 봤을 때는 어떤 재정이나 이런 게 허락한 한도 내에서는 소급도 가능하다고 보는 게 법적으로는 맞아 보입니다. 아니, 보상이라고 하는 게 원래 사후 보상이잖아요. 그렇죠. 사후 보상이죠 원래. 원래 미래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후 보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보상은 비례성의 원칙이 있기 네. 때문에 손실을 본 만큼이라고 하는 비례성의 가장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손실을 계산을 해야 그 다음에 보상을 해주는 거니까 네. 당연히 사후 보상일 수밖에 없는 건데 소급 적용을 못한다. 이제 이 논리가 2차나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이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논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손실 계산해서 차감을 해라 차라리. 네, 그렇게 해야죠. 오히려 원래는. 그게 맞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원칙상 맞는 이야기인 거고요. 편의상 만약에 그러니까 소급 적용을 안 한다고 한다면 보상제의 어떤 기본 원칙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4차 재난지원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을 선택지에 놓고 이 중에 뭐를 할게라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제가 그 말인 거예요. 둘 다 하는데
그 둘 중에 하나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둘 중에 뭘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접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지금 사회적 논의를 상당히 호도시킬 수 있다. 네. 그잖아요. 이것이 어느 하나를 그 하기 싫어서 어느 하나를 그러니까 하지 않기 위한 어떤 그런 논리로 지금 만약에 개발이 된 거라면 그건 좀 문제가 좀 지금 심각하다. 근데 모양새는 좀 그렇게 자꾸 보여요. 뭘 그다음에 하나 하기 지금 때문에 뭘 안 해줘도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보이거든요. 여권의 그동안의 주장에 따르면 뭐 그거에 대해서 옳다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권의 주장을 그대로 빌려오면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는 방역 상황이 아주 호전이 돼서 이제는 방역 걱정을 좀 덜고 경기 진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라고라고 하는 어떤 조건을 달았잖아요. 네. 그럼 지금이 그런 단계인가요? 아니죠. 그죠? 네.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직은 때가 이르다라고 아주 그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요? 아니 저는 4차 재난지원금 주지 말자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아니 그러면 자기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갑자기 또 4차 재난지원금을 꺼내든다는 이야기는 그럼 영업손실 보상제 부분을 피해가기 위한 논리냐? 그러니까요. 예.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시기의 문제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영업손실 보상제로 간다면 손실을 계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지급을 못하는 게 혹시라도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네. 거라면 그건 잘못된 접근법이죠.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이니까 오래 안 걸리니까 보궐선거 전에 할 수 있다. 네. 만약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있다면 이거는 지금 뭐냐면 애당초 그러니까 이 뭐 재난지원금이든 손실보상금이든 애초 취지하고 네. 다르게 가는 거죠. 그거는. 저 여권이 정말로 지금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논의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죠. 달려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뭐 지금 그래가지고 재난지원금하고 손실보상 필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은 건 아닙니다. 손실보상제를 조금 이제 뒤로 미룬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둘 다 할 거라고 하면 그럼 재원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까지 같이 지금 얽혀가지고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국채 적자국채 발행할 거냐. 적자국채 발행한다고 하면 또 지금 국민의힘 등이 또 반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또 일부 보도에서는 부가가치세 증세안을 만지고 있다. 뭐 이런 카드도 얘기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권 책임 있는 정치라는 여권에서 보다 분명한 정책 플랜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과의 최고의 정치 시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때 좀 자세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내 강력한 방사선이 방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인체에 노출될 경우 1시간 안에 사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산하의 검토회가 지난 2019년 9월부터 재개한 후쿠시마 원전 조사의 중간 보고서 초안이 현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요. 현재 지금 폐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2, 3호기 원자로 건물 5층 부근에서 방사선량이 매우 높은 설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원형 철근 콘크리트 시설인데 세 겹으로 이루어진 덮개 안쪽에 세슘을 측정한 결과 2호기의 경우 약 2에서 4경 베크렐 그리고 3호기는 약 3경 베크렐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을 여기서 듣는군요. 네, 조 다음에 경이죠. 그러니까 2011년 3월 폭발 사고 직후 이 덮개가 내부의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폐로 작업도 좀 지연될 것이라는 추측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는 사고 10년이 되는 올해 3월에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조 다음이 경, 네. 경 다음이 해던가요? 해 우리 그렇게 왜 배웠습니다. 경. 와, 경. 그러니까 경이 조의 만 배가 경인데 네. 베크렐 수치가 그렇게 나온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그냥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냥 옆에 가면 죽는다 이거잖아요. 네. 간단히 얘기를. 뭐 1시간 정도만 있으면 뭐 바로 다 죽는다고 하거든요. 노출되면요. 아니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도쿄올림픽 한다면서 후쿠시마 인근에서 지금 개최되는 경기도 있잖아요. 네네. 도대체 뭘 믿고 그러면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도대체? 더군다나 지금 방출하겠다고 자꾸 하잖아요. 일본 정부에서는. 아니 도대체 그 제가 선수라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경기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 거기서 자기 야, 생명 내놓고 물론 하겠습니까? 지금 뭐 밖으로 다 새 나온다라는 얘기까지는 아직 연결이 안 되고 네. 있으니까 뭐 비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 되고 방비를 해야 되니까. 엄청나지. 말씀이잖아요. 1경이 몇 경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3경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본은 후쿠시마 인근의 방사선의 이 노출량이 뭐 상당히 안전한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고 또 냉각수 같은 경우는 삼중수소 등의 기준이 실제 환경 기준에 초과하지 않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식으로 항상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은 설사 뭐 그 기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만 맞다고 치더라도 그럼 뭐 내부에 지금 이렇게 고농도의 방사능 물질이 남아 있는 게 밝혀졌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당장 지금 괜찮다고 생각해서 폐로 작업하던 것도 멈춰야 되고 일본의 작업 노동자들도 목숨 걸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올림픽 카드를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일본이 좀 딜레마에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이 뉴스를 보면서 올림픽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 둘째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올림픽도 둘째 문제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거? 저는 뭐 이거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놔둘 그러니까 수도 옆에 있다가 없고요. 한 시간만 옆에 있으면 그냥 사망이라면서. 죽는데네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나 이거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콘크리트 시설 안에서 일단 안전하게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경우라고 하면은 폐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예.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지금 일이 돼 버렸어요, 거의. 자연적으로 이 감소될 때까지 시간을 한참 두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거 계산할 수 있나요? 지금 이 상황에 이 정도 상황에서? 아니 경이라면서요 경. 감소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자연적으로 언제 이게 아유 없음 지구가 있는 동안 될지 뭐 불가능한. 그래서 원자력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이건 우리까지 연결까지는 없지만 우리도 지금 방사성 뭐 노출됐다는 그런 보도들도 있잖아요. 쉽게 접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하게 보니까 이제 일본 국민들은 죄가 없잖아요. 아무런 죄가 일본 없죠. 국민들도 당연히 어떤 이런 위험으로부터 그 안전한 삶을 영위해야 되는 당연한 어떤 그 권리가 있는 네. 거고 똑같은 그러니까 사람이고 똑같은 목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일본 국민들의 이 불안한 어떤 삶을 어떻게든지 심지어 그 해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저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원자력 공약한 어떤 분들에게 좀 여쭤봐야 될 문제이지만 일단 이거부터 대책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참 어마어마한 이야, 뭐 2 내지 4견 삼경. 아유. 보통 이 정도 단위는 우주 관련 약간 천문학 관련에서 보는 단위 경은 아닌가요? 뭐 제가 뭐 어릴 때 숫자 제가 계산할 때 처음 들어봐요. SF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본 적이 없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